전국 해설 시간입니다. 황해 문화이프 우상호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대체 휴일인데 직접 출동하셨습니다. 대체 휴일에서 전화를 할 줄 알았더니 아니 저는 안 할 줄 알았어요. 공장은 계속 돌아가네. 예, 저희는 이제 명절 외에는 계속 돌아갑니다. 네. 예. 뭐가 사건이 많습니다. 우선 민주당에서 이번 주 끝난 선거인단 투표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이 훨씬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그렇죠. 이렇게 보여집니다. 2차 투표에서 58%까지 선거인단 투표가 나왔다는 것은 밴드웨건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낮아졌는데 득표율이 올라가는 것은 이낙연 후보 지지층에서 아주 적극적 지지층이 아니신 분들이 이 밴드웨건 현상에 되고 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투표를 점점 결집력이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1차 슈퍼육 그때 한 70%였는데 네. 2차 이번 슈퍼육 50%가 안 됐거든요. 60% 가까이 됐어요. 결과적으로 60% 됐나요? 59점 뭐 얼마 나왔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10% 이상 떨어졌으니까. 네. 네. 근데 어쨌든 이재명 지사로의 표 결집 현상이 훨씬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봐야죠. 그러면 이제 근데 남은 지역이 예를 들어서 호남이면 또 모르겠는데 경기도하고 서울인데요. 경기도는 여론조사 결과상으로 보더라도 이재명 지사가 한 6대4 정도로 유리한 걸로 나오고요. 거의 60% 나옵니다. 서울도 이재명 지사가 표 차이는 경기도보다는 작게 보입니다만 리드를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그 사이에 왜냐면 내일부터 또 투표가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니까요. 무슨 변수가 생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별로 없다 이렇게 보여지죠. 이낙연 후보가 이 지사가 지금까지 얻은 비율보다 더 높은 비율로 60% 정도 얻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결선으로 가는데 70% 가까워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그러기 20만 표 차이 나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순위가 바뀐다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고 결선 투표를 이제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것만이 남은 변수죠. 그 변수도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전 지역에서 골고루 얻고 있는 득표율 이 트렌드가 거의 일치되거든요. 50% 초반대에서 이낙연 후보는 30% 초반대. 그러면 이게 지금 경기도 서울에서 특히 경기도가 서울보다 표가 많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유권자 그러니까 선거인단 숫자를 다 합해도 이 현상은 지속될 것 같다. 그래서 결선 투표가 좀 어려워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도공의 본부장이 배임 뇌물 둘 다 혐의가 인정된 건지 아니면 둘 중에 일부만 인정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건 관련해서 이제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배임 관련해서 이 지사를 고발을 했어요. 결국 핵심은 이런 건 성남이 더 많은 수익을 벌 수 있었는데 성남시가 돈을 덜 벌도록 의도하였다 이런 거죠. 배임이면. 그러면은 그건 이재명 지사를 걸 게 아니라 완전 공영개발로 가는 것을 막았던 당시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 의회 의원들을 배임으로 걸어야죠. 제명을 하든가. 그 진정성이 있으려면. 왜냐하면 그때 제가 그 속기록을 좀 봤는데 일반적으로 공영개발을 그냥 반대한 수준이 아니라 저지한 수준이거든요.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보통 저 정도로 기초의원들이 일반적인 의견을 낼 수는 있죠. 근데 저렇게 예산까지 잡아가면서까지 저지하려고 한 것은 저건 로비를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볼 때. 그래서 로비 사건이 터지기도 했어요, 그때. 제가 볼 때는 수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로비 자금 같은 경우가 제일 먼저 들어간 곳이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성남시 의회 의원들이 가능성이 크죠. 제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공영개발로 가는 것을 민영개발로 막으려고 했던 분들이 로비의 대상이 됐을 테니까
또 실제로 움직였고 행위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기당 소속 성남시 정치인들부터 조사를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국민의힘에게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제 뇌물도 인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돈이 오간 건 분명한 빌렸다고 표현하니까. 저는 그분도 로비의 대상으로 업자들 입장에서는 그분을 로비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을 리는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어느 정도 버텼냐, 실제 금품이 오갔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수사 과정에서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지사한테 간 돈은 안 나온다 손 치더라도 이 지사는 돈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스타일이 그래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제 최측근으로서 그 사람이 돈을 받고 돈이 거기 파킹돼 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공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측근이냐 아니냐를 분류할 그렇죠, 때는요. 그 정치인의 모든 정치 활동에 항상 같이 의논하는 대상이냐 아니냐로 측근이냐 아니냐를 분류하거든요. 저는 유동규 씨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좀 올리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측근인데 대통령 캠프에 안 데려갔다. 그건 측근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그럼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강철원 씨가 측근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감옥 갔다 와도 또 캠프에 데려가잖아요. 그런 경우는 측근이라고 합니다. 파이시티 건으로. 예.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저 사람이 측근이냐 아니냐. 예를 들면 우상호가 이제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시장 캠프를 차렸어요. 그 캠프에 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상호 측근 아닙니다. 예. 정치적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구분된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재명 대선 캠프에 없었다. 그럼 측근은 아닌 거죠. 실무자인 거죠. 이재명 지사의 대선 캠프에 안 들어와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측근을 자기 인생을 건 제일 큰 싸움에 안 데려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제 측근 논란이 있을 텐데 이제 돈은 안 나오면 그다음에 이제 측근 논란 가지고 계속 갈 텐데 네. 정치인으로서 이제 20년 이상 해봤는데 측근은 그런 사람을 측근이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측근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 공세일 뿐이다 측근이라는 공세는. 네. 네. 아니 당시에 성남시에서 개발 관련된 실무를 받던 어공이었던 건 틀림없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측근이냐. 결국 이재명과 관련성을 규명할 수 있는 뭔가 은밀하게 돈을 만들어서 이재명 지사의 정치활동을 도왔을 만한 측근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서서 뭐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본인 개인의 욕심에 따른 행위였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안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지사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 곽상도 의원의 아들처럼 분명하게 액수가 탁 나오면 네. 이거는 이제 뭐 수사에 들어가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제 돈이 이동규 전 본부장이 설사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네. 그 돈이 이 지사한테 이제 안 갔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지사가 이제 정치적 책임을 이제 묻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도의적 어쨌든 자기가 관리하는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만약에 돈을 받았다면 그거는 사과해야 될 사안이죠. 그러나 아직은 드러난 게 아니니까 그거를 예단해서 지금 사과를 먼저 요구할 수는 없죠. 네. 사과 정도의 사안이다? 그렇죠. 범죄가 아니라. 보통 단체장들이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돈을 받아서 구속되거나 사법처리 받으면 도의적으로 죄송하다고 하지 뭐 같이 감옥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렇죠. 뭐 정치 은퇴를 선언하신 분들은 없잖아요.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이게 호재라고 주장하는데 지금 뭐 호재라기보다는 지금 저희 당내 경선만 본다면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훨씬 더 결집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게 본선에서는 어떻게 작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유리한 적어도 호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저 문제보다도 저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게 본선에서의 관건이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곽상도 의원은 이제 의원직을 결국 사퇴하기로 했고, 이 50억의 성격은 어떻게 보세요? 이 50억, 아들 50억의 성격. 뇌물이죠. 아니, 그 대한민국에요. 돈 50억이 그렇게 간단하게 옮겨 다니는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꼬리표 없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 50억에 상당하는 역할을 했거나, 왜냐하면 이게 사후에 준 거잖아요. 네. 사전에 줬으면 주고 그다음 대가를 원했을 텐데 이게 사후에 준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떤 역할을 하신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주는 거지 세상에 어떻게 50억이라는 거금을 머리 어지럽다고 준 그런 자본가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모르겠어요. 제가 살아오는 이 60평생에 그렇게 돈을 줬다는 얘기를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만약에 어지러워 준 게 맞다면 전 세계 최초일 거긴 해요. 아, 그러면 진짜 훌륭한 분이죠. 이게 말이 뭐, 됩니까, 그게? 수사를 통한 결과가 나올 것이고.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 토론회 자체보다는 윤 후보가 손바닥에 이제 왕자를 썼는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었다라는 게 이제 드러났어요. 이건 어떻게 네. 보세요? 코미디라고 봅니다. 이 세상에, 저 진짜 그거 보면서 많은 국민이 웃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게 뭐지 하고 보다가 진짜 빵 터졌는데, 아니, 누가 써줬다 한들, TV 토론 나올 땐 지우고 나와야지. 그걸. 안 볼 줄 알았겠죠. 네. TV 토론 내내 그분이 그 손바닥을 들여다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야, 그걸 진짜 부적은 부적이네요. 네. 왕이 돼야지 하고 보셨을 텐데. 그게 뭡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저는 진짜. 지지자가 이제. 네? 지지자가 이기라고 토론에서 잘 하라고. 그럴 수 있죠. 저도 선거 때 보면 어떤 분이 부적 주기도 하고요. 뭐 어떻게 하면은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할머니들이 그랬다고 그러면 하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그 앞에서는 뭐 그분들이 좋은 대로 하고 돌아서서는 또 그걸 뭐 어떡합니까? 근데 그렇다고 그걸 TV 토론장까지 쓰고 나오는데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을 그렇게 했다는 걸 보면 본인도 거기에 빠져든 거죠. 자꾸 저 손바닥을 보면서 빠져든 거죠. 실제 심리적 안정을 찾으셨을 거예요. 그럼 도움이 된 거 아니에요? 효험이 있으니까 자꾸 쓰고 나오지. 예. 도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 정도 도움은 받았겠죠.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이 정말 중요한 결정을 많이 해야 되는데 손바닥에 왕자 쓰고 심적 안정을 찾아서 뭘 결정한다. 전 생각만 해도 정말. 범죄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범죄는 아니죠. 그냥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이런 거죠.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 화천대유 관계자하고 이름이 등장해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의아해했는데 요지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친누나가 윤석열 후보 아버지의 주택을 매입했다. 이게 이제 우연이었다라는 거거든요. 부친이 마침 관절이 좋지 않아서 아파트 이사하면서 그 동네 부동산 한 10여 곳에 내두고 자연스러운 그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김만배 씨 누나였다. 최근에 알고 봤더니.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거짓말입니다. 제가 그 지역이 제 지역구입니다. 근데 마침. 네. 그래서 이제 그 국정감사 준비하고 정신이 없어서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이제 10군데 부동산을 내놨다. 예. 그래서 거기 그 부동산을 내놓은 것을 김만배 씨 누나가 우연히 알게 돼서 그 집을 구입하게 되었다. 10군데 부동산에 꽂히셨군요. 그렇죠. 내 지역구니까 10군데를. 근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거 해명하신 분들은 연희동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버님이 살고 계신 그 주택이 있는 곳에서 연대 바로 뒤입니다. 네네.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 차로 타고 다니는 거리가 아닌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 안에 부동산이 10군데가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6군데입니다. 6군데. 네. 그 중에 한 군데는 그 계약서를 실제 쓰신 그 부동산인데 저희가 찾아갔을 때는 문이 닫혀 있고 국회의원들이 찾아갔을 때도 기자들이 찾아갔을 때도 문이 닫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문이 닫혀 있는데 나머지 부동산들을 이제 5군데를 네, 제가 우리 뭐 구의원, 시의원, 당원들 보내서 한번 탐문을 했죠. 그랬더니 내놓은 적이 없다. 나머지 5군데. 그 집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모를 리가 없죠. 그 교수님 우리 저 연대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유명하신 교수님이고 집에 40년 그 아들이 검사다 하는 건 동네에 파다한 그건 모를 수가 서울지검 중앙지검장인데 그거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내놓은 적 없다. 다른 곳에는? 네. 그러면 그 매매 계약서를 써준 그 부동산 한 군데만 내놨다고 하더라도 거기를 김만배 씨 누나가 귀신같이 찾아서 그래가지고 그 거래를 했을 가능성은 제로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10군데 내놨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일단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제가 직접 확인한 거고요. 그 연희동에 있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되게 굉장히 오랫동안 부동산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 동네를 손바닥 들여보듯이 다 들여다보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분들이 아니라고 했고
그래서 제가 의심하기로는 첫 번째 내놓은 집에서 덜컥 된 거 아닙니까, 그냥? 일단. 아니, 그러니까 왜 10군데 내놨다고 했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한 군데 내놨는데 잘 됐다고 하면 되지. 왜 거짓말을 하냔 말이에요. 내놓은 데가, 그 매물을 내놓은 적이 없다는데, 모든 부동산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그 지금 거래를 중개한 그 한 군데에 내놨을 가능성은 있죠. 한 군데만. 예. 그럼 한 군데만 내놨다고 그러지 왜 10군데 내놨다고 했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건 거짓말인데,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되는 배경에는 숨겨야 할 진실이 있는 거죠. 저는 김만배 씨 누나가 그렇게 우연히 한 군데를 찾아서 정말로 거기 그 집을 계약할 확률은 난 제로라고 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미 급하게 이 집을 팔아야 할 사유가 있어서 급하게 살 사람들을 수소문을 했고 뭐 많이 수소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정보를 입수한 김만배 씨가 누나를 통해서 편의를 제공했어요. 빨리 사주는 정도의 편의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 정도입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예.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주택의 매매 과정에 저는 의혹은 없다고 봐요, 별로. 근데 그 집은 굉장히 그 동네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아버님이 일반 부동산에 실제 10군데 내놨으면 하루 이틀 사이에 팔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그렇다고들 얘기합니까? 그럼요. 거기는 대기자들이 부동산마다 몇 명씩 있어요. 그 동네에 나오면 연락해 달라는 분들이. 그러니까 거기는 지역구라고 하니 약간 신뢰 플러스 1점 정도 드리겠습니다. 신뢰도. 거기 얼마나 내가 그 지역구 20년간 얼마나 다닌다는데 실제로 내가 거기 살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못 들어간 데인데 전세로도 못 살아요 저는. 근데 정말 살기 좋은 동네예요. 그리고 그 교수님들이 많이 사시는데 그렇죠. 만족도가 높아서 이사를 잘 안 가셔요. 제가 볼 때는 그 아버님도 그 윤 교수님도 아마 그 집을 팔고는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4, 50년씩 사신 집이라. 저는 주택 자체 매매 의혹이 있다기보다는 김만배 씨와의 관계를 숨기려고 10군데 내놨다는 거짓말 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심하신다. 네. 거기까지만 하죠. 네. 네, 거기까지만 하고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경선도 이제 이번 주에 결론이 납니다. 8일 날 4명을 압축되죠. 이번 주 금요일 날 결론이 납니다. 네. 3명까지는 다들 이제 전망하는데 네. 유승민 후보까지. 네.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이 세 분은 워낙 지지율이 이제 나오니까 나머지 분들은 이제 엎치락 뒤치락하고 이제 여론조사마다 차이가 커요. 네. 나머지 한 분의 가능성 누구라고 보십니까? 최재형 후보냐 원희룡 후보냐 두 분 중에 한 분 아닐까요? 둘 중에 한 분이다. 네. 왜냐하면 이제 황교안 후보는요? 네? 황교안 후보의 가능성은? 그분은 너무 극우적인 이제 발언들을 하시면서 순위권에서 멀어진 거 아닐까요? 어쨌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제가 그 당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그 둘 중에 한 명일 거다. 이렇게들 분석하더라고요. 둘 중에 한 사람만 고른다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희룡 후보를 더 지지하는데 네. 이게 막판에 이제 최재형 후보가 어쨌든 지금 저 행보를 보이시는 네. 그 캠프를 깨가면서까지 행보를 보이시는 방법이 어떻게든 4명 안에 들겠다는 노이즈 마케팅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른쪽 끝으로. 그러니까 초반 노이즈 마케팅은 이준석 대표와 싸우면서 원희룡 후보가 끌고 갔는데 네. 그 약발이 좀 떨어져 가고 있고요. 네. 최재형 후보가 감사원장까지 그만두고 나왔는데 여기서 이룰 수는 없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우쪽으로 우편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강하게 주장하시는데. 그러니까 어느 노이즈 마케팅이 승리할지는 지켜봐야죠. 비슷비슷하다. 합니다.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다들 모르시죠. 예. 왜냐하면 수치가 여론조사의 그 지지율이 너무 낮으면 변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자, 여기까지는 이 둘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까지는 이제 전국 해설자가 아니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럼 굳이 얘기한다면 원희룡 후보가 들어갈 가능성이 알겠습니다.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 결론이 나오니까 네. 예, 실력이 확인되는 거죠. 다음 주에. 왜 자꾸 뭐 내가 왕자를 쓰고 나온 것도 아닌데 뭐 그럼 점치듯이 물어보세요. 네. 다음 차에 왕자에다 접짓고 옥자로 짚고 나오세요. 그러면 틀리면 옥자, 맞으면 왕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상호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적 집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득표율 54.90%.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차 국민선거인단 투표도 과반 압승을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연일 가짜뉴스로 이재명 죽이기! 저 이재명 죽지 않습니다. 때릴수록 저는 단단해집니다.
예,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어제 2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까지 공개가 됐죠. 1위 후보가 결선 없이 본선으로 가기 위해선 71만 표를 얻으면 되는데요.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는 54만 표 얻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34만 표를 얻어서 이제 한 주 남았는데 이재명 지사가 16만 표 더 얻으면 결선 없는 본선이 확정됩니다. 지금까지 득표율 정도를 얻는다고 가정하면 16만 표 득표는 무난해 보이는데요. 이재명 지사로서는 구분응선을 넘은 셈입니다만 이제 마지막 변수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재명 캠프의 얘기를 지금부터 직접 들어보죠. 총괄본부장 맡고 계세요. 박주민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왔습니다. 왜 제 존재를 그렇게. 제가 늘 전화로, 워낙 요새 바쁘셔가지고 늘 전화로 연결하다가. 원하신다면 나가 전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굉장히 바쁘시고, 게다가 오늘 대체 공휴일이잖아요. 근데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우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어제까지 경선 구분응선 넘긴 소감 어떠십니까? 네, 뭐 지금까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반 득표를 이어가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우리 후보 이재명 지사에게는 가장 어렵다고 했던 호남,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의 정치적인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도 최종적으로는 과반을 얻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보다 성공적으로 지금 해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기대보다 많이 표를 주신 당원과 국민분들께도 감사하고. 네. 남은 일정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과 경기입니다. 그렇죠. 경기는 저희 후보가 상당히 좀 자신 있어 하는 지역이어서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경기에서는 어느 정도 득표율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 보통 한 50대 정도, 50 초반 뭐 이 정도를 쭉 네. 지켜온 상황인데 경기는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지금까지 보면 53에서 한 55 그렇죠. 이 정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경기에서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요? 예, 55, 56 정도 나오지 않을까. 어느 신문에서는 막 70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 정도까지 나오긴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습니까? 아시다시피 4명의 후보가 나와서 경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4명의 후보 중에 한 명이 한 55, 56 얻는다는 것도 굉장히 많은 득표를 하는 거거든요. 예.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을 해보고 조금 더 잘 나온다면 한 58에서 59 이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선 투표 없이 대선으로, 그러니까 본선으로 직행할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남아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 경기하고 3차 선거인단 투표거든요. 그렇죠. 지금 같은 흐름이 이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변은 없다? 그렇게 지금까지는 좀 보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제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변은 없다. 이제 이대로 구분응선 넘었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지만 남은 변수는 있다. 그게 바로 대장동 관련된 이슈다. 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장동 이슈 진상규명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결선 투표까지 가게 해 주십시오. 아마 이런 호소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대장동 이슈로 굉장히 시끄러운 건 사실입니다만 특이하게도 대장동 이슈가 터지고 난 후에 민주당 내 지지율도 오르고 있고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언론기관들이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이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세요?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드러난 대장동 관련된 의혹의 핵심 인물들로 오히려 뭐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라든지 원유철 전 대표라든지 또는 남욱이라고 하는 이 핵심 키맨이라는 사람도 사실상 미래통합당의 청년 부위원장 출신이었고요. 예. 뭐 박영수라든지 등등등 오히려 이제 저쪽 국민의힘 쪽 정치인들, 법조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박영수 전 특검은 사실 국정농단을 수사한 분이긴 한데. 국정농단 수사했던 분이지만 그 당시 특검 추천 과정에서는 야당 쪽 의견을 받아서 추천이 됐던 야당 분이고요. 추천 몫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권순일 대법관도 박근혜 대통령 때 임명됐던 분이시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 아버님 집도 있었죠. 물론 뭐 그 캠프에서 해명을 했습니다만. 해명을 했습니다만 해명이 됐는지 모르겠고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국민분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오히려 어떤 부정한 이익과 연루된 쪽은 저쪽이다라고 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반영돼서 지금 네. 지지율이 오르는 거 그리고 아니냐. 또 하나는 제가 부울경 경선 때 제가 예, 경선 현장에 잘 안 가는데 예. 부울경 경선 때 처음 가봤어요. 아, 갔는데 그러셨어요? 이제 거기에 굉장히 많은 당원들과 지지자분들이 오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당 내에서 좀 다툼이 너무 심해지고 그래서 어느 후보 할 것 없이 다 상처를 입고 더 나아가서 당이 상처받는 모습이 너무 싫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선을 가서는 안 된다라고 당원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오히려. 아, 결선까지 가면 이 싸움이 더 치열해지겠구나. 네. 더 당이 상처받겠구나. 누가 후보가 되든. 네. 그리고 어제 제가 연희동 쪽에 윤석열 전 총장 아버님 집을 보러 간 건 아니고요. 그냥 다른 일이 있어서 갔는데 네네. 거기서 이제 길에서 이제 세 분을 만났어요. 예. 일반 시민입니다. 주민들, 예. 근데 저를 알아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빨리 끝내야 되겠더라. 음. 너무 네거티브가 횡행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봐서는 그런 마음이 반영됐다. 예, 그런 결선은 가면은 이 네거티브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상처를 입을 뿐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 지금 분위기 보면은 원팀은 되겠어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 너무 지금 지지자들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이거 원팀 되겠어? 막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울경제가 경선에 갔을 때도 많은 분들이 그걸 걱정하세요. 그쵸. 이거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원팀은 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요건이 갖춰지면 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첫 번째는 이재명 후보가 좀 더 격차를 벌리면서 이기는 거죠. 더 벌려야 된다. 더 벌리는 거죠. 예. 압도적으로 네. 이겨야 된다. 네. 그 벌리는 게 어느 정도?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는 57%로 57% 됐거든요. 되면 정말 좋겠고요. 그보다 좀 더 나온다면 원팀 되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57보다 더 나오면 이거는 원팀 되는데 훨씬 수월하다. 네. 아, 보통 경선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를 돕고 있는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버려야 되겠죠. 그 그래서 무슨 본선이 되면 네. 당의 후보로서 설 수 있게 자리를 비켜준다든지 하는 것들을 갖추고 그 자리에 이제 다른 캠프에서 일하셨던 분이나 어쩔 수 없이 중립을 지키실 수밖에 없었던 분들을 모시면 당연히 이제 자연스럽게 원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게 관행이지 규정은 아니었어요. 네. 경선에서 싸웠던 경쟁 후보가 이쪽으로 그러니까 본선 후보의 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이게 규정은 아니잖아요. 규정은 아닙니다. 관행이잖아요. 이번에도 그 관행 지켜질 거라고 보세요? 저희 캠프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마음으로 그 바람은 그러신데 실제로 되겠습니까? 돼야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혹시 캠프 분들끼리 또 다른 캠프 실무자들끼리 이렇게 만나면 그런 얘기 하세요? 우리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적어도 저희 캠프 내에서 자주 저와 회의하는 분들은 예. 그런 마음을 확실히 갖고 있고 다른 캠프의 예.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박주민 총괄 본부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네. 검찰은 잠시만요. 요거 가기 전에 잠깐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캠프 차원에서 뭐 총사퇴? 캠프 임원들? 차원에서 총사퇴라는 것은 사실상 개념이 없어요. 무슨 네. 얘기냐면 경선이 끝나면요. 예. 경선 캠프는 자연스럽게 해체니까. 해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예. 자동 자동 해산이 사퇴군요. 되는데 다시 이제 그러면 당의 선대본을 꾸릴 때 빠져요. 뭐 우리가 뭐 했으니까 네. 당연히 뭐 어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요구를 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뭐 선대위원장 맡고 계신 분이나 총괄본부장 맡고 계신 이런 중책들이 다 빠진다. 뭐 그런 일제히. 사람들이 막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네. 막 이렇게 네. 얘기하기 시작하면 당이 이제 선대본을 꾸릴 때 아하, 오케이. 복잡해지겠죠. 알겠습니다. 네. 되고 나서 그 얘기는 다시 한번 되시면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아니 다들 부부농산 넘었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유동규 전 본부장 얘기로 좀 부지런히 넘어가야 될 것 예. 같아가지고요. 구속이 됐습니다. 어젯밤에. 일단 지금 나온 요 정도 뭐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가능성, 그다음에 11억 수수했다는 얘기, 뭐 화천대유로부터 700억 원 받기로 약정을 받았다는 얘기, 요 정도로 구속 사유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뭐 다른 것보다도 보도됐던 것들을 토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수사에 굉장히 비협조적이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요. 그러면 사실 검찰로서는 신병을 확보하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건 법조인 보시기에는 자연스러운 겁니까 구속이? 근데 지금 뭐 더 조사해봐야겠습니다만 지금 나온 것만 종합해 봐도 유동규 씨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 좀 드러나는 형국입니다. 그 크든 작든 간에.
그렇다면 설계자인 이재명 지사는 정말로 이 돌아가는 판을 모르셨던 건가? 이런 질문에 필연적으로 도달하게 되는데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설계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이재명 후보가 기자회견 후에 백부를 하면서 내가 설계를 했다라는 말을 하셨죠. 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설계자 뭐 이런 말로까지 나오면서 이제 지금 하신 질문의 취지처럼 질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심지어 이준석 대표는 어제 1번 설계자라고 그러셨어요. 오징어 게임의 1번처럼 1번 설계자다. 네, 오징어 게임을 안 봐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후보가 얘기했던 설계라는 것은 민간 100% 개발을 적어도 민간 합동 개발로 전환시켰다라는 점.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최소 4,600억 정도 이익을 성남시에게 돌리는 것으로 확정지었다는 거. 그다음에 이게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어떤 지역을 개발하면 그 예.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그 사업과 관련돼서 쓰도록 되어 있는 게 원칙인데 예. 멀리 떨어진 곳에 그 어떤 이익을 쓰게 한다라고 하면은 공원 짓는 거요. 예. 부당하게 A라는 것과 B를 결부시켰다라고 해서 이런 행정행위는 다 취소됩니다. 네. 소송으로 가면. 네네. 그래서 부당결부라는 이유로 취소 소송을 내는 걸 막기 위해서 부재소 특약을 맺도록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장동과 떨어져 있는 공원 개발은 네. 사실상 연관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업자가 얼마든지 부당결부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럼 정리하자면 설계자라고 할 때 그 설계자는 관이 일정 부분의 이득을 가져오도록 네. 하는 그 설계의 설계다. 네. 그 내부는 모른다. 큰 틀의 어떤 사업의 예. 성격 이런 것들을 이제 민관 합동으로 만들고 성남이 이익을 가져오도록 한 것을 가리켜서 그렇게 얘기한 거고 실제로 그 백불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설계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지사님과 유동규 씨와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요거를 궁금해들 하세요. 네네네. 뭐 이렇게 알다시피 유동규 씨가 성남시장 선거 때부터 지지자로서 열렬한 지지자였고 또 그 후에 경기도 일을 맡은 걸 보면 지사께서 신뢰를 보냈던 인물 아니냐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우선은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이미 아시겠지만 이재명 지사는 이제 측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후에 알아본 바로도 측근이라고 불릴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물론 측근의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는 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예. 이분이 이제 뭐 전문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은 있지만 성남에서 이제 리모델링이라는 방법으로 재개발하는 것을 시도했었고 성공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리모델링 조합장 출신이시죠. 네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출범하면서 거기에 이제 일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경기관광공사로 갈 때도 이런 기획이 있다. 내가 경기도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기획이 있고 아이템이 있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인정이 돼서 일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인간관계, 신분에 의해서 챙기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다 그러더라고요. 거리가 그럼 소원해지셨대요. 왜냐하면 2010년에는 이재명 지사 공판에 네. 이 유동규 씨가 와서 방청을 하면서 응원도 하고 뭐 이랬다고 또 권성동 아시다시피 의원이. 그 다른 캠프에 계신 모 의원님도 엄청나게 저희를 공격하시는데 공판에 가셔서 응원을 하셨답니다. 에? 그 무슨 그 공격하던 그분도 네, 그래서 그분도 무슨 공판에 가서 응원을 하면은 다 인간관계에 가깝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걸로 측근이라고 네, 하긴 어렵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규 씨가 어떤 이 의혹과 관련해 연관된 게 나오면 정치적 책임은 지겠다라고 이재명 지사가 토론에서 네, 말씀하셨어요. 그 정치적 책임이란 유감 표명이라고 하셨죠. 네, 뭐 어찌 됐든 부하 직원 중에 하나고 그 부하 직원 중에 하나가 잘못에 연루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들께 유감 표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고 계세요? 지금 수사가 시작됐죠. 이제 네. 본격적으로 압수수색됐고 신병도 확보가 됐으니까 수사 결과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찰로서도 빨리 수사 결과를 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욕을 안 먹으려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수사 결과 나오는 대로
예. 수사 결과에 따라서. 예. 뭐 최종 수사 결과라는 건 굉장히 큰 일이어서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유동규 씨와 관련해서 검찰이 뭔가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그 시점이 되겠죠. 뭐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특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 알겠습니다. 유감을 넘어 사과해야 된다. 이게 지금 계속 국민의힘의 요구인데요. 그 유감 표명의 정도잖아요.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오는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되겠죠. 예. 사과도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유동규 씨의 정도에 정도를 따라 보고 하는 것이죠. 예. 예. 특검을 받아야 한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저희 당에서도 그렇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특검법을 발의하고 논의하고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특검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그다음에 특검 임명 절차를 거치고 특검이 사무실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인력을 파견받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주목하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게이트에 연루되어 있는 야권 인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야당이 특검을 주장하면서 뭐 여당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특검을 하자라고는 안 하겠죠.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여전히 특검은 불가능하다. 네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제주, 부울경, 인천 2차 슈퍼이크 모든 곳에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를 했죠. 이에 따라서 누적 득표율도 올라갔는데요. 자, 이재명 캠프에서는 이런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캠프의 현근택 대변인 모시고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 대변인입니다. 네, 지금 누적 득표율이 이렇게 되면 54.90%. 네네. 오히려 이제 오히려가 아니라 이제 올라갔는데 네. 이런 뭐 이제 그 경선은 사실상 거의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자체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사실상 왜 그러냐면 이제 2차 선거인단 투표가 제일 중요했는데요. 이게 한 58% 정도 나왔거든요. 네. 그동안 선거 결과 중에서는 제일 높은 거예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마 지금 남은 게 이제 경기 서울과 그다음에 3차 선거인단인데요. 아마 경기 서울이 한 30만 정도 되고 지금 3차 선거인단도 한 30만 정도 될 걸로 보는데 뭐 경기는 아시다시피 이제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인 뭐 고향이라 할 수 있고요. 서울은 보통 일반 여론을 많이 따라가거든요. 예. 그리고 1차 선거인단보다 2차 선거인단이 더 높았다는 거를 보면 3차 선거인단도 뭐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사실상 뭐 경선은 끝난 거 아닌가. 이렇게 결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선 투표는 없다. 네. 지금 2차 슈퍼이크 투표를 보면 59.66%가 네네. 나왔는데 이 투표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투표율요? 예. 투표율은 아마 막 이렇게 생각보다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뭐 70% 가까이 나왔는데 아마 이게 좀 치열하게 이게 팽팽하다가 추가 좀 한쪽으로 기우는 게 아닌가. 그러면 아무래도 좀 이 선거 열기가 좀 떨어지는 면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2차 선거인단 58%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57%였습니다. 57.몇%였는데, 네, 그렇죠. 그걸 뛰어넘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그 지지자들 중에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그 지지율을 뛰어넘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기대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경선 득표율 말씀하시는 득표율이죠. 거죠? 예. 예. 그런데 제가 이제 투표율을 여쭤본 이유가 지금 이제 현근택 대변인께서는 이게 이제 그 게임 양상이 이제 거의 이제 윤곽을 드러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투표율이 낮아진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분석을 해 주셨는데 네. 다른 측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이재명 후보에게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거에 대한 염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대안을 선택하기 힘든 부분들, 그래서 투표를 포기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마 예. 지난번 그게 광주 전남 때부터 좀 나타난 현상인 것 같아요. 투표율이 좀 떨어지는 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아마 뭐 네거티브라든지 아니면 대장동 영향도 있지 않냐 보는데 그런 거보다는 아마 이 당내 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대장동 문제라든지 이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합니다. 사실상.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마 이 팽팽이라기보다는 좀 어찌 보면 이제 거의 뭐 대등하게 갈 걸로 봤는데 예. 사실은 지금 9번 10번 하면서 전남 광주에서 뭐 0.2% 정도 차이 났던 거 말고는 한 번도 뒤집어진 적이 없거든요. 예. 전남도 사실은 거의 뭐 동률이라고 볼 정도였기 때문에 0.17인가? 그렇죠. 예. 정확하게 정확하게 따지면 0.17%인데 112표인가 이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어느 정도 무게추가 기울었다. 이게 예.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지층에게 대장동은 리스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시는 겁니까? 뭐 현재까지는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고 보고요. 예. 근데 아마 이제 수사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수사 결과에 따라서 결국은 이게
본선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본선은 또 뭐 지지자들이나 당원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 그렇죠. 중도층을 얼마나 잡느냐가 중요하고 그렇죠. 그럼 중도층을 얼마나 소구할 수 있느냐 부분이어서 저는 뭐 당내 경선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지만 결국 본선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바로 이제 대변인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이제 중도 무당층에는 일정하게 영향을 좀 주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캠프에서도 그 점 혹시 좀 염려하고 당연하죠.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결국은 이제 이재명 지금 후보와 관련된 거 아니냐, 뭐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들은 뭐 저희들도 면밀하게 보고 있고요. 아마 지금 대부분의 언론 보도라든지 저희들도 뭐 직접 이분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통해서 보면 아마 이 경기관광공사 공직을 그만둔 이후에 작년 12월에 그만뒀다고 하는데 이제 그 이후에 뭔가 하려고 아마 좀 뭐 지금 본인 변명으로 빌렸다고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뭐 돈을 받은 게 아닌가를 보고 있고 그다음에 쟁점이 되고 있는 건 이제 배임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임 부분은 사실은 이거는 판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손해를 끼쳤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뭐 경영 판단의 원리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냉정히 따지면 이게 또 뭐 시에서 직접 한 건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결제를 받았느냐 보고를 받았느냐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사후적으로 판단해서 그쪽에 이익이 많이 갔고 그래서 이만큼 손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한 거 아니냐. 이 구조는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기업 경영자들한테 이 배임 책임 물을 때 많이 논점이 됐던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한번 갈라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배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적인 경우고 우리가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런 설계를 잘못해서 민간 개발업체에 과도하게 수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으로 돌아와야 되는 수익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남에 그러니까 손해를 끼쳤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그 대정동 초기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설계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배임의 그러니까 최종 책임은 이재명 후보한테 있다는 논리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설계의 의미는요, 지금 말씀처럼 모든 대부분의 나머지 이익을 다 민간에 돌아가게 한 게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당시 상황을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당시 상황은 뭐 기억하시겠지만 2015년에 이걸 구조를 만든 거거든요. 협약을 하고. 2015년 당시에는 사실은 부동산 지가 상승이 2011년만 해도 당시에 뭐 외부 용역 기관이라든지 도시시공사 설립하려고 이럴 때 보면 이게 뭐 전체 이익이 아마 3천억도 안 남는다 이런 구조였어요. 예. 그 이후에 지가 상승을 보더라도. 그래서 설계 당시에는 아마 공공이 4,600억 정도 갖고 오고 나머지 아마 민간에 가져가 봐야 뭐 1,700, 800억 정도로 예상을 했거든요. 그렇게 예상을 해서 작성한 건데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지가가 많이 상승되면서 2015년, 16년부터 지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익이 늘어난 부분이 있지만 근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앞에 선순위로 그러니까 이 사업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관계없이 확정 이익을 처음에는 4,600억이었다가 나중에 920억을 더 갖고 와서 결국은 5,500억이 된 건데 그거를 최대한 확보할 때는 사업자들도 당연히 그럼 우리가 만약에 손해볼 때는 손해를 다 감수하고 뒤에 그럼 이익이 나는 건 우리가 그럼 다시 나눠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제 나왔던 이야기가 평당 1,400만 원을 넘어서면 초과 수익은 환수하려고 했었는데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그 기획본부장이 막았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도 설계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저도 그 보도를 봤는데요. 결국은 그거잖아요. 지금 그 보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겁니다. 우선 사업자 선정된 다음에 주주 협약을 할 때 1,400만 원 이상이 되면 그거를 환수해야 되는데 그 규정을 넣으려고 했더니 유동규 본부장이 삭제했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당초에 그 사업 공고를 할 때 그런 규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 우선적으로 얼마를 보장한다. 근데 그 뒤에 것은 민간이 갖고 간다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질의응답이 사실은 그 공모 지침서랑 같은 효력이 있는데 질의응답에도 사업자 그 응모를 하려는 사업자들이 그 질의를 했습니다. 그게 똑같이 답변을 했거든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직원의 질의라든지 요구는 그 공모 지침서에 반하는 게 돼요. 공모 지침서가 이미 나갔거든요. 그렇게. 그러면 그 직원의 만약에 요구를 들어준다 그러면 공모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동규가 임의적으로 그다음에 밀어주기 위해서 그거를 만약에 삭제한 게 아니다. 그래, 아니 그 직원의 저는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언론 보도의 말에 의하면 사업자가 선정된 다음에 주주 협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모 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우선 대상 협상자를 선정하잖아요. 그 다음에 협약을 하는 겁니다. 그럼 공모 지침서와 질의응답이 이미 나간 다음에 그거에 반하는 협약을 하자고 했다는 게 되는 거라서 저는 약간 그 직원의 말 자체가 약간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유동규 본부장과 이재명 후보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측근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뭐 측근이라는 게 뭐 어떤 확정된 의미는 아니거든요. 가까운 사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지금 야당이 문제 제기하는 것처럼 그동안 뭐 시장 때부터 같이 있어왔던 건 맞는 것 같은데 저는 뭐 봐야 될 게 이제 어떻게 관계가 최근에 이제 멀어졌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언론 보도처럼 작년 말부터 아마 그전부터 아마 작년 7, 8월부터 했던 것 같은데 영화 사업 관련해서 뭐 예산 계속을 아마 요구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380억 정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게 안 되고 이러면서 임기를 그만두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자리에 이제 황교익 그 분이 이제 들어가냐 마냐 해서 논란이 됐던 거잖아요. 지금 그 이제 관광공사 사장 관광공사 사장 자리였죠. 예. 그래서 아마 그 분이 그만두고 그다음에 그만뒀으면 아마 좀 가까운 사이였으면 대부분의 경기도의 뭐 비서나 가까운 분들은 거의 캠프에 들어와 있는데 저도 뭐 그분 본 적 없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최근에는 제가 보기에 그만두면서부터는 좀 멀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근데 보고 지금 있습니다. 그 대변인님 말씀 멀어졌다고 치더라도 멀어지기 전에는 가까웠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뭐 이 산하 기관에 예를 들어서 있었던 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까지 하고 나서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앉혔잖아요. 네. 다른 분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께서. 그러면 상당히 신임을 했고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상식적인 그 추론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가깝고 물론 뭐 경기도 산하기관 굉장히 많습니다. 수십 개 되고요. 뭐 그분 중에 뭐 한 분이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작년 말 이후 왜냐하면 뭐 측근이고 가까운 사람이었으면 그게 보통은 예산 올린다 해서 그게 반영 안 한다 해서 그만두가 이러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그거를 조절해서 예를 들어서 380억이면 뭐 그거를 뭐 얼마 정도 반영한다는 이렇게 되는데 그런 이유로 만약에 그만두고 그 이후에 별다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뭐 과거의 어떤 관계는 유지되지 않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윤석열 후보 쪽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되면 극심한 내용에 빠질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희망사항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제 당내 분열을 뭐 부추기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지금 뭐 아시겠지만 뭐 이재명 후보가 뭐 국회의원 한 건 아니고 당내 어떤 뭐 계보를 형성하거나 이건 아니지만 많은 국회의원들이 지지선을 하고 있고 최근에도 아마 뭐 정세균 지지했던 분들 아마 호남의 분들이 많이 지지선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뭐 예전에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마 뭐 후단협 이런 것처럼 후보 교체라든지 그런 얘기는 저는 안 나올 걸로 보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 교체론이라든지 이게 좀 우세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당내에서도 당연히 위기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저러면 뺏기겠다. 그럼 제가 보기에 뭐 그런 일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가지 마시고 좀 이따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 캠프의 현근택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